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이 만난 25개국 365개의 꿈. 꿈을 나누고 기록하다. 김수영 즈음. 출판 꿈꾸는 지구. 낭독 I am 나는 명상. 챕터 3. 꿈꾸는 것이 사치일지라도. 행복 코치의 레슨. 베이루트를 떠난 요르단 암만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행복 코치 자피라의 집을 찾아 주택가를 헤맸다. 한참을 헤매던 중 잘 정돈돼 보이는 정원에 다소곳하게 피어있는 꽃들에 왠지 모르게 느낌이 꽂혀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 이 집이 맞는 것 같다. 벨을 누르니 히잡을 두르지도 않고 캐주얼한 반소배 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자피라가 나를 맞아준다. 그녀를 만나자마자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행복 코치란 무엇인가요? 라이프 코치와 비슷한 개념인데 사람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들이 불행한 근본 이유를 찾아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행복해지는 습관과 기술을 가르쳐주며 미래 비전을 다시 찾도록요. 기존의 심리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정신병의 분류가 가능해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몇몇 정신병은 치료에 효과를 보는 성과를 냈지만 이런 심리학이 정상인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회의를 가진 학자들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칙센트미하이, 조지 베일런트,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들은 심리학의 새로운 역할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그들이 1990년대 중반 확립한 분야가 바로 긍정심리학, 즉 행복의 과학이다. 어렸을 때부터 히잡을 거부하며 기존의 전통과 가치에 부단히도 반항해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는 자피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억압하며 불행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라이프 코치가 되기로 했단다. 그러다가 행복의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이후 1:1 코칭뿐 아니라 그룹 워크숍과 독서 클럽, 시네마 클럽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다.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나요? 대부분은 변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온갖 문제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지만 막상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면 계속 그 상처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내게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양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상황이 안타까워 정성 어린 조언을 해주면 그들은 또 다른 불행들을 들먹이며 끝도 없이 신세 한탄만 하니 도와주려는 사람까지 기운 빠진다. 계속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 둘 멀어지면서 외로워지고 더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과학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50%가 유전적, 10%가 상황적, 40%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한다고 봐요. 40%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한다고 봐요. 유전적이라는 부분은 부모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고방식을 컨디셔닝한다는 얘기죠. 최근의 이론은 인간 스스로 유전자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보지만요. 중요한 건 40%는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그 40%를 바꿀 수 있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공식은 달라요. 하지만 행복해지는 습관은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노트와 펜을 꺼냈다.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싸야 하는데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새벽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건 몸과 마음에 별 도움이 되질 않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운동하면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돌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의학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한 결과가 이를 증명해요. 첫 번째 그룹엔 항우울증 약을 주고, 두 번째 그룹은 항우울증 약 처방과 함께 운동을 시키고, 세 번째 그룹은 운동만 시켰죠. 6개월 뒤 세 그룹 다 진전이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 그룹이 다시 우울해지는 정도가 가장 많이 줄었죠. 또 다른 행복한 습관은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도가 25%는 증가한다고 하죠. 친절을 베푸는 일도 중요해요. 내 주변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의무감에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이걸 하루에 5번 이상 하면 행복은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친절을 베풀면 그걸 받는 사람 역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전염되니 윈윈이죠. 긍정적인 시각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99가지가 완벽해도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집중해 불평불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인간이 동굴에서 살던 원신 시절 어둠과 동물,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협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먼저 시선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생존의 위협이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부모 탓, 학교 탓, 사회 탓을 한다. 나 역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도 없이 방황하고 세상을 원망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행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육, 완벽한 사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특히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전쟁과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난 뒤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것만으로도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꾸고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아닐까? 부족한 면을 최대한 메워가는 것이 부족한 면을 탓하는 것보다 나은 태도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리라. 자피라의 행복 레슨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행복 코치의 코칭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최고의 행복 코치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 챕터 5. 현실에 꿈을 맞추지 말고 꿈에 현실을 맞춰요. 이게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42번째 꿈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오르기 위해 히말라야를 오른 지 이틀째 밤. 해발 3,700m 남체바자의 산장에 도착했다. 해가 떨어지면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춥다 보니 다들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몸을 녹이려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자 주황색 피부에 탄력 있는 웨이브 머릿결의 남자가 한참 이야기 중이었다. 솔라패스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저희는 그냥 갔거든요. 눈바람이 얼마나 몰아쳐대는지 날아가는 줄 알았지 뭐예요. 고쿄 호수도 꽁꽁 얼어 있어 그 위를 걸어다니고 밤에 온도가 영하 30도쯤 되니까 눈썹에 고드름이 생겼더라고요. 산행 이틀째인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모험담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생각해보니 통성명도 안 한 것 같아 주황색 피부의 남자와 옆자리의 여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얘기 잘 들었어요. 제 이름은 수영이고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 이틀차예요. 내려오시는 길인가 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예요. 이쪽은 제 와이프 제닌이고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그는 스위스인 아내 제닌과 함께 스위스의 이탈리아어권 지방에서 산다고도 덧붙였다.
제닌 역시 추운 날씨 속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근깨 가득한 피부가 타다 못해 벗겨지기 직전이었다. 반가워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렇게 모험을 많이 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한 편인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던데요? 아, 저는 아웃도어 전문 사진 작가이고요. 제니는 글을 쓰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우와, 상상만 해도 멋진데요? 두 분은 이제까지 몇 나라나 가보셨어요? 글쎄요. 매우 많은데 세어보질 않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대는 노트북을 꺼내 아웃도어라고 쓰인 폴더를 열어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수천 미터 위 아찔한 절벽을 오르는 암벽 등반가를 위에서 찍은 사진. 하얀 설원을 달리는 러너의 모습. 정상에 오른 산악인들의 가슴 벅찬 미소. 날아갈 듯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하산길의 점프. 까마득한 산봉우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만세 등 극한의 자연과 맞서는 인간의 도전이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데요? 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사람보다 그 영광의 장면을 찍은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웃도어 사진들은 결정적 순간을 위해 엄청난 고생과 준비까지 요구된다. 산악인들과 똑같은 장비에 추가로 사진 장비까지 들고 올라갔을 것이고 그 산악인들을 찍기 위해 그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갔을 것이다.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아찔한 암벽 등반 장면을 찍거나 영하의 온도에 손을 오들오들 떨면서 렌즈를 갈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고 결정적 순간을 기다려서 찍은 귀한 사진들이 그의 노트북에 가득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다시 댄과 제닌을 만났다. 그들은 식욕도 좋은지 토스트와 오믈렛 등으로 가득 찬 접시를 금방 비웠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암벽 등반가였어요. 그 당시 지금의 저처럼 아웃도어 사진작가가 만드는 사진 다큐멘터리의 모델이 되었다가 사진과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지난 13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레킹, 암벽 등반, 스키, 스노우보드, 사이클링, 승마, 요가, 여행 등 인간의 다양한 도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위험한 순간은 없었나요? 폭풍은 워낙 많이 만나 말할 것도 없는데 폭풍 때문에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산속에 고립된 적도 있고 텐트가 눈 속에 파묻혀 눈을 헤치고 나와야 했던 적도 있죠.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니 무섭다기보다는 불편했죠. 사실 무서웠던 순간도 몇 번 있었지만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도시에서의 편안한 삶이 그립지 않나요? 이게 제가 사랑하는 일인데요. 전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 산이 그리워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나의 무식한 질문에 그는 클라이언트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어젯밤에 그가 보여준 사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잡지와 노스페이스, 잭 울프스킨, 고어텍스, 마운틴 하드웨어 같은 세계적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에 실려 있었다. 사진을 파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찍어온 스톡 사진을 고객들에게 팔기도 하고 고객의 의뢰를 받아 원정대나 스포츠 선수들을 동행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죠. 세상에 정말 꿈의 직업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잡지사와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고객으로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힘들었죠. 첫 인연은 집도 없이 캐러반에서 생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캐러반을 타고 미국과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 갖은 노력 끝에 조금씩 자리가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과 열정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는 자신의 열정과 일이 동일한 셈이네요.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 많이 받아요. 저 역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진 적도 많아요. 그러던 중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꿈의 세계에 살다 보면 자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제 꿈을 쫓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원했던 상황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문득 내가 겪어온 인생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사람들에게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추라고 말해온 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댄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도장을 찍었다. 사람들은 네 꿈을 펼쳐봐라는 소리가 뻔한 말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꿈에 도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꿈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꿈과 현실이 동일해진답니다. 물론 꿈만 꾼다고 해서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자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로부터 배우며 도전하다 보면 서서히 그 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처음부터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현실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럼 댄의 지금 꿈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꿈만 같아요. 지난 25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해왔으니까요. 전 정말 행운하죠? 영원히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게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열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꿈 같은 삶을 가능케 한 원동력일 것이다. 당당한 자신감과 행복함으로 빛나는 그의 주황빛 얼굴은 히말라야에 떠오른 아침 햇살도 반사시킨다. 10년 뒤 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알아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수영 씨를 만나게 될지도. 아니면 다른 산에서 부딪히려나? 댄은 피플이라고 쓰인 또 다른 폴더 속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강렬한 태양과 차가운 바람에 거칠어진 히말라야 아이의 빨간 볼, 푸시카레의 낙타시장, 컬러풀한 치마를 입은 페루 원주민들, 하늘색으로 얼굴을 칠한 꼬마 힌두교 성자. 그는 내 사진을 하나 찍고 싶다고 했다. 화장은커녕 머리도 못 감았고 고산 증세로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며 그는 넉넉한 웃음을 지었다. 찰칵? 주근깨 가득한 얼굴과 어색한 미소가 렌즈 안에 잡혔고 꿈을 쫓아 히말라야에 닿은 31의 내 모습도 피플 폴더 한 구석에 저장되었다.